아이고, 얘,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제삿날 집안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행동으로 집도 직장도 모두 잊고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던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최지우는 그동안 꼭꼭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흰머리를 움켜쥐고 있었죠. 그 순간을 지켜보던 소녀 다현이는 손에 쥐인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거실 한복판에 차려진 제사상 위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공간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벽에 걸린 할아버지 영정 사진마저도 이 기이한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말 미쳤어. 정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히 그토록 고분고분하던 면을 얘기 말이에.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결의가 서려 있었죠. 4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던 여자가 드디어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한편 남편 성우는 멀뚱멀뚱 서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하나. 아내의 고통보다는 어머니의 기분이 더 걱정이었거든요. 지은아, 왜 이래? 얼른 어머니한테 서가드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고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그동안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고모님은 정순자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는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네 알겠습니다만 하시던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몰랐어요. 엄마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엄마 괜찮아요. 그때 지은은 딸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어요. 그리고 당연히는 그 눈빛을 이해했죠. 엄마가 자신에게 카메라를 부탁했던 그날부터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 그 순간 당연히의 손가락은 핸드폰 녹화 버튼을 더욱 꽉 눌렀어요. 정순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되었던 면을 이가 이제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굴복이나 포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쌓여온 모든 분노와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 이 모든 일이 2달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어요. 최지은이라는 40살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었죠. 이야기는 2달 전 평범해 보이던 어느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됐어요. 그날도 지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내 어머님이라고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손엔 이미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지은의 진짜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가장 치밀한 생존 전략가였던 거죠.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 업무를 하며
익힌 증거 수집의 노하우를 그녀는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2달 동안 지은이 모은 증거들은 정말 치밀했어요. 녹음 파일이 3풀이개,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가 57통, 그리고 가족 채팅방에서 자신만 빼고 나는 대화 화면까지, 심지어 딸 다연이에게 영상 촬영을 부탁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무 말 없이 참는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 때예요. 특히 그 사람이 모든 걸 기록해두고 있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지은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그 기록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2달 전 목요일 오후 지은은 보험사 사무실에서 또한 건의사고 접수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녀는 습관적으로 작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동료들은 그게 단순한 업무 메모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님께서 전화로 다연히 과외비가 아깝다고 하셨음. 녹음 시작 오후 2시 13분. 지은의 손끝은 언제나 차분했어요. 42년을 살아오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12개나 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든 대화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지은은 화면을 내려가며 확인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직접 묻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죠.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그녀는 조용히 대화 화면을 저장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오도록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연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딸의 방문을 살짝 열고 말을 걸었죠. 우리 다연이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요즘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다 듣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지은의 가슴이 뜨끈했어요. 딸에게까지 들켜버린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다 알고 있구나. 괜찮아, 다연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여요. 요즘 한숨도 자주 쉬시잖아요. 다연이의 말을 지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딸이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옆에서는 성우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켜켜거리고 있었죠. 지은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어머님께서 요즘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다연이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에이, 또 그 얘기야.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참아. 나도 어릴 때부터 참고 살았어. 성우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도 하고 있었어요. 기록해 두자. 모든 걸 정확하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죠. 예, 지은아. 오늘 오후에 시간 된 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은행 좀 같이 가자. 내가 대출을 좀 받으려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라. 네, 그냥 서면만 하면 돼. 돈을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 다시 그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적었죠. 시어머님께서 본인 대출 보증인 요청. 내 의견은 묻지 않으심. 오전 8시 40분. 그때 다연이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엄마, 뭐 쓰고 계세요? 그냥 일기 같은 거야. 엄마도 일기 쓰세요? 저도 요즘 유튜브에 올리려고 영상 얘기 쓰고 있거든요.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영상이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생각을 말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다연이가 영상도 찍고 잘하네. 일상 브이로그에 엄마도 한번 나와 보실래요? 엄마는 그런 건 잘못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싹 뜨고 있었어요. 딸의 영상, 자신의 기록, 그리고 매일 같이 쌓여가는 모욕,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이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돌아온 지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면서 다시 한번 메모했어요. 오후 4시 보증인 서류 작성 완료. 내 이름으로 대출 위험 부담.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데 정순자가 말했어요. 지은아, 다음 주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친척들이 말이 많을 것 같으니 작년처럼 하면 안 되겠어.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모든 걸 정확히 기록해두자. 그날 밤 지은은 작은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은 간단했어요. 기록, 그리고 그 안에 첫 번째 파일을 저장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기록들이 2달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 주가 지나자 지은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같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항상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거든요. 화요일 오전 정순자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지은아. 당연히 학원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당연히가 꼭 다니고 싶다고 해서요. 아이가 원한다고 다 해줘. 요즘 애들 참 버릇없어. 그 돈으로 집안에 버텨 밀대는 일을 해야지. 지우는 전화를 받으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시간과 내용을 정성스럽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일들이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다연이가 방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살짝 들여다보니 딸이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지은은 깜짝 놀라서 문을 두드렸어요. 다연아, 뭐 하는 거야? 그냥 일상 브이로그 찍는 거예요. 일상 브이로그? 네,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세요? 지은은 딸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직 17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어른들 사정이 있어. 다연아, 그런 걸 영상으로 찍으면 안 돼. 왜요? 사실인데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지은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딸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있다는 안도감과 아이까지 이 상황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다연아, 엄마는 괜찮아. 그런 영상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엄마. 바로 그 순간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온 거였죠. 성우와 정순자가 주말 외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우가 딸이 좋아할 만한 식당을 가져가자. 정순자는 어른 입맛은 생각도 안 하며 핀잔을 줬죠. 지은은 대화를 지켜보다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녀는 또 다시 증거 사진을 남겼어요. 목요일 오후 지은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순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죠. 지은아, 지금 어디네? 퇴근하는 길이에요. 어머님, 빨리 와. 다연이 성적표 때문에
이야기할 게 있어. 다연이 성적이 어떻게 와서 보면 알아. 그냥 빨리 와. 전화가 끊어지자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됐는지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정순자와 성우 그리고 다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지은이 너도 여기 앉아봐. 내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다연이 성적이 떨어졌어. 조학이 특히 심각하더라. 할머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조용히 못해. 어른이 말할 때 키워드는 거 아니야. 지은은 딸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연이는 평소보다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다연아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다연아 할머니 말씀 들어. 너 요즘 영상 같은 거 찍느라 공부에 소홀했잖아. 그게 아니고 성적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 순간 지은은 꽤 달았어요. 이건 성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요. 어머님 정확히 어떤 과목이? 지은이 너가 애 관리를 못해서 그래.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니? 그때 다연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제 성적표 보세요. 수학도 올랐어요. 할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딸의 용기 있는 모습에 놀랐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맞서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얘가 지금 할머니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연아 할머니한테 사과해. 왜요? 진실인데요?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결정됐어요.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딸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연아 성적표 가져와 봐. 성적표를 확인한 지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다연이 말이 많네요. 성적이 오름과 목들이 더 많아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장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어요. 다연이를 통해 거짓말을 하신 날, 아이가 지 상처받게 만드심. 이제는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죠. 계획을 시작해야겠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신고 절차, 정서적 학대 증거 수집 방법, 녹음 파일 법적 현력, 이런 검색어들이 그녀의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웠죠. 보험사에서 일하며 각종 사고 사례들을 다뤄본 경험이 이때 빛을 발했어요. 지우는 누구보다도 증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소연하는 것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지은 씨 요즘 뭔가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그냥 업무 관련해서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가정폭력이 업무랑 관련이 있나요? 간혹 그런 사고 건들도 접수되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보험사에는 가정 내 사고로 인한 청구 건들이 종종 들어왔거든요. 지우는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 봤어요. 어떤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가 입증됐는지,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전자상가에 들렀어요.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였죠. 용량은 크지 않았지만 녹음 파일과 문서들을 저장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요즘은 클라우드도 많이 쓰시는데 USB를 따로 사시네요. 내 개인적인 자료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이거 보안이 좋아요. 아무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설정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았거든. 집에 도착했을 때 다연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다연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랑 통화하시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 제가 할머니한테 대드렸다고, 엄마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고.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제 일 때문에 딸까지 미안해하고 있다.
이니 다연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한 거잖아. 하지만 아빠가 화내셨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요즘 찍고 있는 영상들. 영상님, 할머니가 그걸 문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가족 사생활을 남한한테 보여준다고.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다연이의 영상 그걸 활용할 수 있을, 하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연아 영상은 조금 쉬는 게 어떨까? 네, 왜요? 그냥 당분간만 쉬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날 밤 성우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지은아, 어머니가 전하셨어. 무슨 일로요? 다연이의 교육 문제로. 너가 다연이를 너무 방해만다고 하시더라. 방임이라뇨. 다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한테 되드는 거 자체가 문제지. 어른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그때 상황을 정확히 하세요. 다연이는 거짓말에 맞서서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잖아. 무조건 존대하고 따라야지. 설령 잘못된 일이라도요. 에이, 또 그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일을 왜 키우려고 해.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 일찍 일어나서 새로 산 USB의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녹음 파일들, 문자 메시진 내용을 저장한 것들, 그리고 가족 단체방에서 자신이 배제된 증거들, 모든 걸 날짜 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USB 폴더 구조도 침해를 했어요. 녹음 파일 음성 확대, 문자 메시진 모욕 발은 단체방 배제 증거, 기타 증거 문서와 마치 보험사에서 사고 사례를 정리하듯이 말이 그런데 파일을 정리하면서 지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벌써 이렇게 많은 증거가 모였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시집살이가 힘들다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서적 학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지은 인터넷으로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게시글 하나 올렸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모욕과 가족 내의 따돌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답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참으라 가족 간의 일이니 이해하라는 내용이었지만 한 개의 답변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어요. 정서적 학대도 엄해한 가정폭력입니다. 지속적인 모욕, 따돌림, 통제 행위는 모두 증거가 됩니다. 녹음, 문자, 증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지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날 저녁 지은은 다연이 방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연아, 엄마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네 엄마 뭐예요? 다연이가 평소에 찍던 영상들 혹시나 중에 정말 필요하게 되면 엄마 설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만약에 말이야. 다연이는 엄마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엄마, 언제든지요. 그날 밤 지은은 USB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긴 건 단순한 파일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의 기록이자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열쇠였거든요.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준비가 불과 한 달 후 그 재산 아래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서 지은의 USB는 점점 더 많은 파일들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증거가 많아질수록 정순자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고 심해졌거든요. 마치 며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화요일 오후 지은이 회사에 있을 때 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지금 집에 있어? 아니요. 어머님 회사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 보통? 6시쯤이요. 알았어.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할 게 있어. 화가 끊어지고 나서 지은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확인할 게 있다. 이내 집에 혼자 있을 다연이가 걱정됐거든요. 다연이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연아 혹시 할머니 오신다고 하셨어? 집에서 조심해. 곧바로 다연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지금 집 앞에 계세요. 들어오시겠다고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없을 때 정순자가 집에 와서 뭔가를 확인한다는 게, 그리고 17살 딸이 혼자서 그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회사에서 일찍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은은 다연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말씀 잘 들어. 엄마가 빨리 갈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녹음기 혹시 다연이가 6시가 되자마자 지은은 회사에서 뛰어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도 계속 다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정순자가 지은의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다연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맞구나, 지은아. 너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숨기는 거라니요? 그럼 이건 뭐야? 정순자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지은의 작은 메모장이었어요. 다행히 USB는 사무실 서랍에 숨겨뒀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메모장에는 일부 기록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지어모님께서 전화로 다연이 과외 비가 아깝다고. 이게 뭐야? 나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이것 봐. 여기에도 나에 대한 기록이 있어. 너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지은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순자의 다음 말이 그녀의 모든 이성을 날려버렸죠. 다연아, 너도 엄마가 이런 짓 하는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요즘 할머니한테 되드는 거구나.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의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가르쳐 놓은 집 보내 할머니. 나쁘다고 했지. 그때 다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 닮아서 거짓말도 잘하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를 향한 모욕을 들으니까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화가 났거든요. 어머님, 다연이한테 왜 그러세요? 뭐가? 내가 다연이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애가 울고 있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다. 간호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야. 할머니한테 대들고 거짓말하고 그 순간 다연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성적표도 할머니가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또 시작이네. 예보를 슬쩍 정순자가 다연이한테 손을 들려는 순간 지은이 재빨리 딸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안 돼요. 감히 너가 나를 막아. 다연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맞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을 지키려는 모성 본능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지은이 너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다연이한테 그러시는 건 못 봐요. 그때 다연이가 엄마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딸의 그 말이 지은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17살 아이가 참겠다고 말하다니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으려 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만 딸만은 절대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다연이가 너무 놀랐어요. 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었던 며느리였거든요. 하!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성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네, 어머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정순자가 나간 후 지우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다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아니야, 다연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절대로 그날 밤 다연이가 잠든 후 지우는 USB를 꺼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어요. 다연이 관련 증거,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는 것을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걸 끝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리고 지은은 마침내 다연이에게 그 부탁을 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사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제산 아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성우는 어머니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지은에게는 차갑게 되었죠. 하지만 지은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이유도 없어졌거든요. 제사 이틀 전 지은은 다연이와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다연아, 엄마가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 네 엄마 뭐든지요. 모레 제사 날에 말이야. 혹시 할머니가 엄마한테 또 그러면 영상을 찍으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알았어? 엄마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뭔가 해야 할 때, 라는 것도 지은은 딸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거든요. 엄마 제가 찍은 영상들 사실 일부러 저장해뒀어요. 언제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연아 엄마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지은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거든요. 다연아 고마워.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일이 끝나면 우리는 정말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제사 전날 밤 지은은 모든 준비를 점검했어요. USB 안에 파이들 녹음기 배터리, 그리고 다연이와 나는 약속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사 당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묘하게 차분하고 결연한 기분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정순자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첫마디부터 모욕적이었죠. 얘 제사 준비는 제대로 했니? 네 어머니. 작년처럼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지우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순자가 늘 하던 지적이었죠. 제사 때 너무 검게 입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다른 옷이 없어서요. 어머님 죄송해요. 변명하지 말고 다시 갈아입. 우리 집 며느리가 그 모양이면 어떻게 해? 지은은 순순히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마지막이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고모님도 오셨고 성우의 사촌들도 왔죠. 지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순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고모님도 시기에 음식이 너무 짜지는 않니? 바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할 게 아니라 미리 신경 쓸 일이지. 항상 그래. 뒷북만 치고 친척들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순자의 모습에 고모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지은이가 잘 차려놨는데 왜 그러세요? 고모님은 모르세요. 평소에 얼마나 대충 하는지 지은은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정순자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지은아 절할 때 자세가 틀렸다. 다시 해내 어머님. 진짜 몇 년지 하는 건데 아직도 모르니 언제 익숙해질래? 친척들도 이제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정순자의 말이 너무 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정순자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여러분, 우리 며느로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 나를 감시하고 기록한다니까요. 무슨 기록이요? 내가 뭐라고 하면 다 적어놔요. 마치 나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다니, 그리고 다연이까지 벌어도 없이 키워서 할머니한테 대들게 만들고 정말 저런 태도로 며느리 인호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순간 다연이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걸 지은이 봤어요. 아이는 이미 녹화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친척분들 앞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사실인데 말하면 안 돼. 너가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숨기는 거 없어요. 다만,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알아야. 시어머니를 범죄자 취급하고 아들한테도 나쁜 소리 하게 만들고 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친척들의 시선, 딸의 상처받은 표정,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순간 정순자가 일어나서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뭐가 죄송해.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또 별명할 거야. 그리고 정순자가 지은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똑바로 대답해. 너가 나한테 한 짓임 왔다고 생각해. 바로 그 순간 지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거든. 그리고 그녀의 손이 정순자의 머리카락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이건 감정적 폭발이 아니었어요. 지은이 2달 동안 준비해온 계획의 잘 정이었거든요. 지은의 손이 정순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순간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성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어붙어 있었죠.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달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정말.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저도 사람이에요. 정순자는 지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은은 놓지 않았어요. 평생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거든요. 지은아, 지은아, 정신 차리고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사과요. 제가 뭘 사과해야 하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친척들은 이런 지은을 처음 보는 거였죠. 아이고, 지은아, 일단 손 놓고 이야기하자. 고모님, 저도 정말 참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다연이가 핸드폰을 들고 모든 상황을 놓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다연아, 그거 안 꺼. 싫어요. 다 남겨놓을 거예요. 얘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은은 딸을 보며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순자의 머리카락에서 손을 놓았죠. 어머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너가 감히? 2달 동안 모든 걸 기록했어요. 어머님이 전태하신 모든 말씀들, 다연이한테 하시는 분들, 모든 걸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훈이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느꼈거든요. 무슨 길어? 뭘 기록했다는 거야? 녹은 832개,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 57통, 그리고 가족 단체방에서 저만 빼고 대화하신 모든 친거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들이 예상했던 일반적인 고부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지은아,
그게 정말이야? 네, 고모님. 모든 게 정말이에요. 그리고 지은은 다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다연아, 다연이가 찍은 영상들도 있지? 네,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신 모든 것들 다 남아 있어요. 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함정에,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사실을 기록한 것 뿐이에요. 성우가 당황해서 지은을 붙잡았어요.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가족이라고 하셨죠? 그럼 언제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지은의 질문에 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보, 저는 4년 동안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어요. 가족 단체방에서도 제외되고 중요한 결정에서도 배제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모님이 정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도 오늘 너무 심하셨어요. 지훈이가 정말 잘 준비했는데 그 순간 정순자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소 자신의 편이었던 침착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연이랑 저는 여기서 나가겠어요. 뭐, 나간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제가 사람 취급받으며 살 수 있는 곳에서요. 다연이가 엄마 옆에 다가서서 손을 잡았어요. 하연아, 할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먼저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시면서 지은은 핸드백을 들고 딸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가방 안에는 이미 준비해둔 USB와 녹음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고모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지은아, 정말 가는 거니? 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문을 나서면서 지은은 마지막으로 돌아왔어요. 정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성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잘 모셔드리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지은과 다연이는 집을 나섰고 뒤에서는 정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탄 지은 다연이에게 말했어요. 다연아, 후회하지 않아? 전혀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고마워, 다연아. 엄마 혼자 했다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거야. 택시가 달리는 동안 지은 핸드폰을 켰어요. 벌써 성우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다연이가 찍은 영상은 그날 밤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녀가 함께 계획한 일이었거든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며느리 이도 사람입니다. 영상이 퍼지는 속도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댓글들은 대부분 지은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죠. 잘했다. 나라면 진작 그랬을 것. 저런 시험 언니는 정말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지은은 새로운 원룸의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거든요. 영상이 올라간 지 이틀이 지나자 지은의 핸드폰은 실수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 방송국,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며느리들의 연락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연락은 회사에서 온 것이었어요. 지은 씨 죄송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지은은 담담하게 해고 통보를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영상이 공개되면 당분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던 지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이었죠. 지은아, 나야 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고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갔더니
너희 시어머니가 계속 울고 있더라. 그런데 성우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청우가 뭐라고 했나요? 너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영상도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지은아, 나는 그동안 너가 당한 걸 다 봤어. 지은은 고모님의 말에 놀랐어요. 그동안 고모님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전화로 너의 욕을 하는 것도 들었고, 가족 모임에서 너만 빼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봤어. 그런데 내가 모른 척했어. 미안해, 정말. 고모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모님. 지은아, 너가 당한 모든 일들 내가 다 증언할게. 고모님. 그러시면 가족 내에서 힘드실 텐데 상관없어. 이미 성우랑 큰 소리 쳤거든. 너희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그 순간 지은은 울컥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거든요. 한편 정순자와 성우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영상을 본 이후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성우의 직장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성우 씨, 인터넷에 올라온 그 영상 정말인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과정에서, 하지만 영상에 다 나와 있던데요. 성우는 변명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영상 속 정순자의 모습과 자신의 무책임한 반응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정순자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진면을 이가 정말 대단하더라. 맞아. 나라면 진작 폭발했을 텐데. 영상 보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심하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정순자가 선택한 건 역공이었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버전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내가 언제 며느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고모님이 나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제가 다 봤어요. 고모님은 지은의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죠. 변호사님, 사실 저도 녹음해 둔 게 있어요. 녹음이요? 지은이를 욕하는 게 너무 심해서 녹음해 뒀어요. 지은은 고모님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만 녹음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였거든요.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지은에게 말했어요. 최진 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서적 학대, 명예훼손, 그리고 가정 내 따돌림까지 모든 게 법적으로 입증 가능해요. 정말인가요? 네. 특히 고모님의 증언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따님의 영상도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한편 다연이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처음에는 소문 때문에 걱정했지만 의외로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다연아,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엄마도 그 영상 보고 완전 감동받았대. 정말, 응. 며느리들이 다치지 않다고 우리 할머니도 반성하셨다는데 다연이는 이런 반응들을 엄마에게 전해줬어요. 엄마, 사람들이 다 엄마 편이래요. 정말 그렇게 말해? 그리고 엄마, 저 정말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우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건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변호사에게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최진 씨, 정순자 씨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합의요? 네. 모든 걸 사과하고 앞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위자료도 지급하겠다고 해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 끝까지 가겠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며느리들을 위해서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지은의 결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겠어요. 그날 밤 지은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한 달 후 드디어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기자들뿐만 아니라 지은을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와 있었거든요. 정순자와 성우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상태였거든요. 피고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정순자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고부 갈등을 과도하게 확대해서 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하지만 지은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판사님, 이는 일상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서적 확대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지은이 정리한 증거들이었어요. 녹음 파일 제목들, 문자 메시진 내용들, 그리고 가족방 대화 화면들, 모든 게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피해자는 2달간 총 32개의 녹음 파일을 수집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판사가 논란별 정으로 자리를 살펴봤어요. 이 정도 수준의 증거 수집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때 고모님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판사님, 저는 피고인 정순자의 신우입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당한 모든 일들의 목격자이기도 하고요. 고모님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언니는 지은 씨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투명인간 취급했고 전화로는 더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녹음해 뒀어요. 고모님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정우도 바보같이 그런 걸 왜 데려왔는지 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공개되는 걸 듣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다음으로는 다연이가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판사님, 저는 피해자의 딸 박다연입니다. 증언해 주세요. 할머니는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저한테까지 너의 엄마는 쓸모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연이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재산할 영상을 찍은 것도 엄마와 미리 약속한 거였어요. 엄마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영상 촬영도 계획적이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마는 2달 동안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지은 이 직접 증언대 올라갔어요. 판사님,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생존이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확신에 찼죠. 4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견도 묻지 않고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단순히 참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보험사에서 일하며 배운 모든 걸 동원해서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판사가 질문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 순간을 계획하고 계셨던 건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정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판사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의뢰인분 진정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정순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지우는 담담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늦었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판결이 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피고 정순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일체 접촉을 금지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지우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지우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최진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연이가 엄마 옆에 와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연아 고마워. 엄마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지우는 마지막 얘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복수가 아닌 생존. 그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지은과 다연이는 햇살이 잘 드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7시 지우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 집에서는 한 번도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오늘 인터뷰 있으시죠? 이따 오후에 방송국 가야 해.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 대단해요. 엄마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지우는 이제 여러 매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면을 이도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다연이는 새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용기를 보며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걸 배웠거든요. 엄마 저도 학교에서 발표할 게 있어요. 무슨 발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이요. 학생에 대해서 기억한 건데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겠어? 힘들지 않을까?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해낸 일이니까. 지우는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참아야 한다고 가르쳤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쯤 고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나야. 네 고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성우 이야기 좀 해야겠어. 지은은 재판 이후 성우나 정순자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있었어요. 성우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너희 시어머니도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 요양원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서 성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 지은은 잠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성우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 만나줄 수 있어? 고모님,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이해해.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순자의 치매 소식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도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죄책감에 다시 돌아갔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방송국에 갔을 때 PD가 말했어요. 최진 씨 요즘 우리 다큐멘터리 때문에 정말 반향이 커요. 어떤 반향인가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상담센터에 신고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지우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내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신 거군요. 네, 저처럼 참고만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켜보니 전국에서 온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저도 지은님처럼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며느리도 사람이라는 말씀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은은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건 정말 복수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이었던 거죠. 저녁에 다연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다연아, 엄마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엄마는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 얘도 참, 정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1년 전에 나는 살아있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정말로 살고 있다.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내일이 궁금하다. 이것이 바로 생존의 의미였구나.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생존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도 파괴하지 않았다. 단지 내 자신을 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맞서는 것이 더 큰 용기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연아, 엄마는 너에게 이것만은 가르쳐 주고 싶.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 너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니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것 같았어요. 지우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용기를 내어 선택한 생존의 결과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지우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훈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은처럼 참고만 계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 한번 보여주세요. 때로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지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